엔지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데뷔 후 3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엔지 감독은 덤덤합니다. 더 특이한 것은 토트넘이 현재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도 본인조차 한 경기로 이렇게까지 큰 데미지를 입은 건 처음이라고 했는데도 그는 덤덤합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희찬, 쿠냐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유혹이 안 느껴지느냐? 전술 바꿀 마음이 정말 없는 거냐? 그랬더니 엔지 감독은 오히려 농담까지 던지면서 잘 참는 편이라고 하면서 더 덤덤했습니다. 네. 최초의 감독은 뭔가 다른가 봅니다. 뚝심 엔지 반응이 덤덤하니까 더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는 매우 묘합니다. 첼시전 홈경기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됐는데도 현지 팬들조차 부정적인 반응보다 매우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엔지 감독 체제는 무리뉴 콘테에 잘 나가던 시기보다 더 빠르게 꺾일 조짐을 보인 상황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1위까지 오르다가 한순간 꺾인 건 12월이었고 콘테 감독이 3위를 유지하다가 나가떨어진 건 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은 11월 첫째 주 만에 부상자 폭증과 로메로 우두기의 퇴장 변수까지 생기면서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홀린 게 아닐까 싶어서 엔지 감독의 셀틱 시절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을 둘러보았는데 안 보일 걸 그랬나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페널티킥 실점도 많긴 했는데 위험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조별리그에서도 꼴찌로 광탈했습니다. 4골 넣고 15실점. 강팀에게 점유율은 밀리고 만만하게 샤흐타르는 초접전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도 라인을 올렸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도 라인을 올리더라고요. 그럼 레알 마드리드와 점유율이 비슷했냐? 그럴 리가요. 패스 횟수도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셀틱 수비는 상대 압박을 당하면 매우 고전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레벨은 셀틱 선수들보다 한 수 위 맞죠. 토트넘은 리그에서 손흥민이 선봉장이 되어서 가장 많이 압박하는 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압박은 상대에게 매우 위협을 주었죠. 지금까지의 좋은 성적은 압박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압박하는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압박을 당해도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토트넘답지 않게 여유로움을 보여줬는데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주전이 아니었던 출전 선수에게 같은 전술을 대입시켜야 하다 보니까 라인이 뚫리는 건 둘째고 상대의 압박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부터가 궁금합니다. 우선 당장 선발 라인업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벤 데이비스가 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강한 필은 포로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이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고 혹은 포로 다이어 필립스 에메르송이 출전하거나 포로 다이어 필립스 데이비스가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드필더도 변수들이 생겼는데 메디슨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뚝심 엔지가 인터뷰를 통해서 메디슨이 올해 돌아올 수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첼시전에서 겪은 발목 부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죠. 영국 매체에서는 로셀소를 주목하기도 하던데 로셀소는 경기 감각이 제로일 만큼 출전 시간이 매우 적었습니다. 거기다 첼시전에서도 로셀소는 아예 투입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벤탄쿠르가 부상 복귀 후 2연속 출전을 하면서 감을 잡고 있습니다. 벤탄쿠르 스타일이 메디슨과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수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비형 미드필더급 선수 5명 비수마, 호이베르, 벤탄쿠르, 사르, 스킵까지 보유했다면 여기서 가장 빠르면서 활동량이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르도 출전을 해야 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봐야죠. 귀염둥이 사르는 최소한 정말 많이 띄워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비수마, 사르가 선발 출전 확정에 벤탄쿠르, 호이베르 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호이베르보다 벤탄쿠르가 더 빠르고 활동량이 좋으니까 벤탄쿠르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공격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흥민, 존슨, 클루셉스키. 엔지 감독이 이렇게 선발 출전을 내세웠을 때 이제 골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밖에 없습니다. 존슨은 출전한 2경기에서 모두 손흥민을 집중 겨냥한 패스들을 보여줘서 더 믿음직스럽고 클루셉스키는 아마 하던 대로 하겠죠. 과연 뚝심 엔지의 토트넘의 변신은 12라운드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12라운드는 코리안 더비입니다. 이 경기는 영국에서도 주목하면서 가디언에서는 대서특필을 한 상황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최고의 리그에 득점 랭킹 10위 안에 2명의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양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까 주목될 수밖에 없죠. 네, 토트넘 대 울버햄튼, 네, 손흥민 대 황희찬의 대결입니다. 2위 토트넘 대 14위 울버햄튼, 득점 2위 손흥민 대 득점 6위 황희찬의 대결인 거죠. 페널티킥을 뺐다면 손흥민이 2위, 황희찬이 4위입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토트넘의 수비 쪽이 헐거워져 버렸고 울버햄튼 홈인 만큼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예측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울버햄튼은 강팀인 맨시티, 아스톤빌라, 뉴캐슬을 상대로 1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네. 뚝심엔지는 이 경기에서도 뒷공간을 내주고 공격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황희찬에게도 찬스가 많이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손흥민, 황희찬의 동시 선발 출전에 한 경기에 한국 선수 2명이 골을 기록할 수도 있는 역사적인 최초의 상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중간 입장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애매하잖아요. 황희찬에게 미안하지만 그냥 손흥민 편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11경기 19실점으로 실점이 2골에 가깝습니다. 오닐 감독이 올 시즌 맡은 후에 울버햄튼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비에 치중하는 플레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홈에선 더했죠. 그 결과가 2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1대4 참패를 당했습니다. 브라이튼이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서 대승을 거둔 것은 토트넘이 유심있게 봐볼 필요가 있겠죠. 확실히 울버햄튼 수비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브라이튼과는 매우 박빙이었는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했을 때 이 경기 결과가 가장 좋고 참고사항이 되겠죠. 물론 울버햄튼은 오닐 감독이 재정비시키면서 새로운 전술로 시간이 필요했던 걸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5라운드 리버풀전 패배 이후부터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도 내려앉아 있을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골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멀티골을 넣고 토트넘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참고로 손흥민은 데뷔 후에 울버햄튼에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손흥민이 윙어였고 울버햄튼도 수비 지향 팀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은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니까 이 경기로 울버햄튼전 첫 골을 넣을 기회가 됩니다. 토트넘 유튜브에서는 손흥민과 황희찬 2명의 한국 선수에게 서로 화상으로 대면을 하게 하고 인터뷰하는 걸 서로 듣는 이벤트를 해줬습니다. 황희찬은 동료들이 손흥민을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국뽕 1도 없는 다소 실망스러운 답을 했는데요. 손흥민은 특별한 경기인 만큼 황희찬이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황희찬이 활약하고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품격 있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황희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긴장과 여유가 없으니까 막 뱉은 말인 거 알잖아요. 오늘 저녁 9시 30분 경기인데 미리미리 주문할 거 주문하시고요. 이 다음 이강인, 김민재 경기 계속 이어집니다. 살짝 숨도 막히네요. 축구는 축구일 뿐 건강해지지 말자. 손흥민, 황희찬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